돌려서 그때부터 한국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시작한 그런 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보통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뭐 궁궐이라든가 뭐 궁궐 안에 낙선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조금 압축되어 있는 그런 원고를 보내드렸습니다. 대체로는. 근데 이번에는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을 기회가 많으신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성행궁에 대한 논문을 썼던 것이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논문을 약간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서론에서 보면 이런 배경 하에서 이런 배경으로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따라서 행궁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겠구나 하는 것들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영정조 시대는 어느 정도로 당파 싸움이 심했냐면 노론 아시죠? 소론, 그리고 남인, 북인, 시파, 벽파, 너무 복잡하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많은 당들이 서로 갈라져서 자신들의 이권,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싸움을 했던 때가 바로 영조, 정조, 숙종 때, 이때입니다. 사실 원래 처음에는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우리도 정당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있고 또 국민의힘이 있고 정의당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당들이 있는 것처럼 뭐 삼국시대에도 있었을 거 아니냐.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왕 옆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권력을 좀 더 가져야 되는데 뭐 당파가 없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그 권력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있었지만 분명하게 그 당파라고 하는 게 정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처음 건국하고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누구죠? 태조 이성계잖아요. 태조 이성계로부터 시작해갖고 성종, 그 다음에 성종이 지나가고 성종의 아들이었던 누구죠? 연산군의 문제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연산군이 싫어서 나는 너희랑 같이 중앙정계에서 너의 녹을 먹고 내가 너희들의 주는 돈을 받아가면서 연명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어디로 떠나냐면 제야로 떠납니다. 역시 그들을 우리는 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누구가 있었냐면 혁명이잖아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게 된 그 결과는 혁명이었습니다. 만약에 성공을 못했으면 혁명이 아니라 반역이었을 텐데 반역이 아니라 혁명이 됐던 것, 그리고 왕씨에서 이씨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공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역 또는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큰 사건 하나가 변화가 된 그때는 분명히 왕을 비롯해서 그 왕을 돕던 어떤 세력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훈구라고 불렀습니다. 자, 요 훈구라고 하는 말은요. 훈구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만큼의 역할을 해서 공신의 반열에 선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 음서제도에 의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뭐 시장짜리 하나 줘, 도지사짜리 하나 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훈구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연명을 하는 훈구파들이 너무 큰 세력을 가지다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 실력도 있어, 그리고 내가 뭔가 정책을 펼치면 진짜 왕 옆에서 잘할 것 같은데 잘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있겠죠. 과거 시험에서도 1등 했고, 근데 나는 훈구가 아니야. 내 아버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불만이 막 쌓이게 되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생겨나면서 훈구를 없애고 자신들이 세력을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게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연산군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제하로 들어가고 싶어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선조 때가 되면서 이들이 훈구와 사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가, 그러니까 둘이 이제 말하자면 VS가 된 것이죠. 훈구 대 사림이 경쟁하는 그런 치열함 속에서 있다가 당파라고 하는 게 생겨납니다. 동인과 서인이라고 하는 당파가 생겨났다. 그 줄기들이 쭉 가다가 가장 치열했을 때가 어떤 때였냐면 숙종 때. 숙종 때 혹시 숙종하면 떠오르는 여성이 한 명 있죠. 장희빈. 이 장희빈과 그러면 VS를 따지자면 인현왕후죠. 이 인현왕후가 서로 환국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얘네를 없애버려. 그래서 얘네를 내치고 나서 니네를 등용할게. 그랬는데 얘네를 등용하니까 왕권이 얘네들에 의해서 조금씩 밀리는 것 같아. 그러면 얘네 내쳐. 다시 니네 들어와. 이런 걸 환국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에서 벌어진 게 바로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숙종 때 그렇게 어마어마했던 그러한 싸움에서 이제 경종이 등극을 합니다. 경종은 장희빈의 아들이었고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만큼 왕이 되었지만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겁니다. 자기 엄마가 왕비까지 올라갔는데 후궁에서 왕비에 올라갔는데 왕비에서 다시 후궁으로 떨어지고 게다가 사약까지 받았으니 경종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같은 후궁이었었는데 그 아들이 또 하나 다른 후궁의 아들이 있었죠. 나중에 누가 되죠? 영조가 되는 이분이 있었는데 사실 네. 어쨌든 영조가 되는 이분은 뭔가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럴까요? 되게 어떤 야망 같은 게 많이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하자면 또 지금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좀 차치하고, 어쨌든 경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영조가 올라왔을 때 영조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이들의 싸움을, 당파를 말리는 거였습니다. 당파 싸움을 말리고 내가 이 당파 싸움을 뭔가 진압을 하는 왕이 되어서 왕권을 높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게 뭐였냐면 탕평이라고, 그렇죠. 탕평책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자, 요 탕평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도 탕탕하고 나도 평평해서 탕탕평평하게 서로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영조는 사실 경종을 물리치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근데 경종을 아주 자연스럽게 물리치고 올라온 게 아니라 뭔가 야로가 있었을 거야 라고 하는 뒷말들이 너무 무성했기 때문에 그 무성한 그 말들을 참 이렇게 벗어내기가 힘들었어요. 벗어버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의 뒷배를 바치고 있던 사람들이 노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노론은 되게 보수였어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개혁을 하려는 사람들과 늘 부딪힙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보수와 진보로서 부딪히는 것과 똑같은 형편이었을 거예요. 자, 영조가 탕평책을 했을 때, 탕평책을 이렇게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그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야, 너네들 이렇게 탕탕평평 하려면 우리가 같이 밥 먹고 재미나게 말도 하고 서로 소통하면 뭔가 좀 서로 이해가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와서 밥이나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게 바로 탕평채라고 하는 그런 요리였습니다. 자, 흰색, 검은색, 빨간색, 뭐 이런 뭐 여러 가지의 색깔을 섞어가지고 막 버무려서 이걸 이렇게 버무려, 색깔이 다 달라도 이걸 버무려서 하나로 만들면 요리가 되는 거야.
니네도 이렇게 어울려봐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었던 음식이 바로 탕평채라고 하는 음식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탕평채라고 하는 것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서로 어울리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흰색 따로 있고 검은색 따로 있고 빨간색 따로 있고 다 초록색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들을 드러냈습니다. 자, 영조는 이런 탕평책을 하고 싶었어요. 너네도 말이 그 말 맞아. 그런데 너무 세게 나가지 마. 니네? 니네 말도 맞아. 그런데 너네도 너무 세게 나가지 마. 세게 나가는 애들은 내 옆에 안 둘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서로 조금은 완곡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나와 같이 지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게 완론탕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런 완론탕평이라고 하는 완론, 그러니까 완곡하게 논지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완론탕평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완론탕평을 아까 말씀드렸죠. 요리를 다 만들었는데 흰색 애들은 흰색으로 따로 놀고 아무리 버무렸어도 검정 애들은 검정이 따로 놀고 그랬던 것처럼 노론이라고 하는 이 보수 세력들이 기득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국민의힘을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들이 보수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힘과 권한을 자신들이 틀어쥐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노론들이 안 돼.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마. 그리고 영조 너는 내가 네 뒷배를 봐줘서 네가 왕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뭔가 하지 마. 하지 말고 우리가 하자는 대로 그냥 끌고 가. 근데 영조는 잘 말을 안 들었지만 그래도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면서 저런 완론적인 그런 형태 부드러운 형태를 좀 이어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아마 82세까지 50년이 넘는 52년인가 3년 동안 그렇게 왕위에 조선에서 가장 긴 세월 동안 왕위에 계셨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노론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젊은 놈 하나가 있는데 이놈이 자꾸 개혁을 하려고 그래. 아버지는 또 딴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경종을 죽이고 이 자리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정당해. 나는 되게 솔직해. 그리고 나는 거짓이 없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왕위를 탐내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왕위를 탐내지 않아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왕위를 누군가에게 물려줘야지 돼요. 근데 왕위를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지금까지 조선시대를 쫙 보면 성종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성종 이후부터는 가만히 봤더니 상왕제도라는 게 그 이후에는 끊어져요. 왜? 내가 죽어야만 왕위가 사위가 그러니까 왕을 물려주는 걸 사위한다라고 하는데 왕위가 누군가에게 물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전부 다 고정하시옵소서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막 석고대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왕위를 내려놓겠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자신이 결백한 걸 증명하려고 해요. 거기까지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영조가 그렇게 하다 보니 사도세자는 거기서 막 죽어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이 있었어요. 개혁적인 성향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남인의 세력과 그러니까 남인의 세력에 둘러싸여서 성장을 했고 아버지는 노론에 둘러싸여서 정책을 펼쳤고 이러다 보니까 눈의 가시가 노론에게 누구로 비쳤을까요? 사도세자가 노론에 아주 눈의 가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들죠? 죽여라고 하게 될 때까지 가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못하죠. 못하는데
그걸 하도록 만들었던 게 바로 저 노론이라고 하는 기득권 세력이었던 것이죠. 자, 이 기득권 세력들이 어떻게 하든 개혁적인 성향을 없애야 한다. 왜? 영조가 죽고 나면 분명히 사도세자가 왕위를 물려받을 하나밖에 없는 세자인데, 아들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얘를 우리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왕이 직접 얘를 죽이게 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일 먼저 앞장섰던 게 누구냐면 영빈이 씨입니다. 자기 엄마, 사도세자의 자기 엄마가 죽이게 만든 거죠. 근데 사실 엄마 마음으로, 엄마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내 아들을 남편한테 꼰질러 갖고 쟤 죽게 만들어.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현상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데 이르기까지도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이 또 있었죠. 사도세자의 아들이 이제 우리가 정조라고 하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도 가끔 이런 걸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조선시대 왕 중에 누가 제일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100명 중에 100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구? 세종대왕.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종대왕이 왜 그렇게 대단하냐고 물어보면 한글을 창제했잖아요. 세종대왕이 과연 한글 하나 창제했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왕이라는 말과 칭송을 600년 가까이 지나면서까지 그렇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자,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을 숭상을 했고요. 그리고 대체로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등용하려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종대왕에게는 아주 큰 뒷배경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서 상왕이 되어서 내 뒷배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든든하게. 그런 상황제도 하에서 아버지가 나를 전폭적으로 믿고 나를 도와주고 뒤에서 대충 이놈들이 내 아들 세종을 조금 뭔가 이렇게 깔기작거리려고 하면 쳐내고 이런 일을 해주는 아버지가 든든하게 있었는데 한 400년이 지나서 이쪽으로 300~400년이 지나서 이쪽 정조로 넘어왔더니 나는 역적의 아들이야. 우리 아버지는 역적으로 죽었어. 사도세자가 역적으로 죽었습니다. 그죠? 역적으로 죽었지. 더군다나 나는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역적으로 죽었는데 법적인 아버지가 큰아버지야. 그러니 그 11살에 더군다나 아버지가 죽어가는 그 8일 동안의 모습을 다 지켜봅니다. 어디서 죽었죠? 뒤주안에서 죽었는데 그 뒤주안에서 죽어가는 그 막 떼약볕 아래서 그러고 죽어가는 신음하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8일 동안 내내 지켜봤던 아들입니다.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는 조선시대 왕 중에 누가 제일 대단해? 누가 제일 성군이야? 누가 제일 왕권을 제대로 행했어? 라고 물어보면 저는 단연코 세종대왕이 아니라 정조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조라고 하는 인물은 더군다나 문예부흥, 르네상스라는 말 아시잖아요. 문예부흥이라고 하는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루어낸 그 시대의 왕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정조가 3년만 더 살았으면, 아니면 5년만 더 살았으면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맞이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대단한 군주였습니다. 근데 이 당파 싸움이 정조 때로 갔다라고 해서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정조도 영조였던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도 탕평책을 펼쳐요. 근데 이때의 탕평책은 어떤 것이었냐면 되게 준엄한 탕평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니네의 이런 싸움,
격돌 이런 것들을 막고 싶은데 나는 너희들이 정확하고 의리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아주 준엄하게 내가 그것을 볼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적인 어떤 것들을 펼쳐나갑니다. 그걸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 완론탕평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의 정조의 탕평을 준론탕평이라고 해요. 준엄하게 행할 거야. 너희가 의리가 없어? 그러면 그 의리가 없는 것은 어떤 세력이나 어떤 힘을 가질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개혁 세력을 만들어 갔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규장각 각신들이었습니다. 그 규장각 각신들 그리고 초계문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40대가 되어서도 새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급제했는데 20대에 급제할 수도 있지만 38세에 급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38세가 되어서 급제했어도 한 2, 3년은 공부를 해야 돼. 그게 규장각 각신들이 초계문신들을 뭐라 그럴까요? 공부시켜서 규장각 각신으로 올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났던 박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규장각 각신 중에 그 사람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왕의 옆에 다가간 것이죠. 근데 이 노론들이 판을 치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고 자신의 어머니의 아버지와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와 그들의 그러니까 사촌이죠. 해경궁 홍씨의 가문, 홍씨 가문의 그들도 노론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아주 준엄하게 심판을 했어요. 엄마 마음은 어떨까요? 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때 준엄하게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25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자, 11살에 어떻게 됐죠? 아버지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탕평책을 경험을 하기는 했으나 저런 탕평책으로 과연 내가 무엇인가 왕위를 굳건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 굳건함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자기도 자신을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을 했을까요? 25살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야. 내가 법적으로는 효장세자의 아들로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나는 내 아버지 사도세자의 아들이야 라고 자신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론을 옆에 두고 싶었을까요? 사실 나도 왕이야. 나도 사람이야. 왕이기 이전에 사람이야. 그리고 한 사람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남인의 거두였던 최재공이라고 하는 사람을 옆에다 두기 시작합니다. 자, 이 최재공은 되게 정약용과 더불어서 그리고 홍구경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 세 사람은 똘똘 뭉쳐서 이 정조의 어떤 그 개혁 정신을 뒤에서 뒷받침해주면서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인데, 자, 이때 정조는 그런 개혁을 이제 추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버지를 왕위에 올릴 수 있을까? 그런 걸 추승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왕위에 내가 왕이 됐는데 내 아버지를 왕으로 못 올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영조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영조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내가 죽고 네가 세손 네가 왕위에 오르더라도 네가 너의 아버지 효장세자를 벗어나지 말라. 그리고 사도세자를 거론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게 유교였습니다. 유교는 유언을 교지로 내리는 걸 유교라고 하는데 그 유교를 내리고 죽어버리니까 그 유교는 거스르면 조상을 거스르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조상을 거스리는 것은 가장 큰 불효가 되고 유교의 덕목을 벗어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려니 추승을 못하겠고 아주 힘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그 왕의 버금가는 그런 위치로 끌어올릴 수 있었을까요? 죽은 아버지를
추승을 못해. 그러니까 죽은 아버지를 왕의 버금가게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노론에게도 표현하고 남인들에게도 표현하고 표현해야 돼. 어떻게 했으면 될까요? 죽었어 이미. 어디에 파묻혔죠? 무덤 속에 파묻혀 있잖아요. 자, 처음에 수음묘라고 불렸고 그 다음에 사도묘라고 불렸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묘를 옮기면 되는 거였어요. 묘를, 아버지가 죽어 계신 그곳이 왕의 버금가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묘라고 하는 것은 원과 달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왕이나 왕비는, 자, 왕이나 왕비는 어디에 묻히죠? 능에 묻힙니다. 릉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능이라고 말하죠. 왕릉 할 때는 뒤에 릉이 되지만 그냥 하나로 말할 때 능이 되는데, 자, 능에 묻힙니다. 그러면 사도세자, 후궁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사도세자를 세자로 죽었거나 뭐 그렇게 왕비가 아니라 후궁으로 죽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원에 묻힙니다. 그죠? 그런데 능으로 만들어 줄 수 없으니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풍수지리적으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에 아버지를 잠들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풍수사가들을 모읍니다. 모았더니 풍수사가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어디였었냐면, 그때 돌아가시고 묻혀 있던 곳은 지금의 서울시립대학교 아시죠? 회기동 있는데 거기 배봉산이라고, 그러니까 시립대학교가 있으면 시립대학교 옆으로 바로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자락 아래에 시립대학교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길 배봉산이라고 합니다. 그 배봉산에 묻혀 있었는데 그 배봉산이 그렇게 좋은 명당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역적으로 죽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를 최고의 명당 자리에 잠들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화산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해서 화산에 만들고 그 이름을 혈륭원이라고 해서 원으로 만들어 준 것이죠. 뭐 이렇게 해서 혈륭원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때가 언제였었냐면 38세가 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에서 즉위하고 13년째가 되었을 때, 사실은 정조가 즉위를 했잖아요. 즉위한 그 다음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혹시 정유역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정유역변이 뭐냐면 왕이 주무시는데 역도들이, 자객들이 들어와서 역모를 하는 거죠. 왕을 거기서 죽이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지?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담장을 튀어넘고, 근데 그들을 다 추포를 하죠. 그것을 정유역변이라고 합니다. 큰 변고가 생겼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전에 이모화변을 겪었던 정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는데 되게 좀 이렇게 날카로워 있었던 게 바로 정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술, 담배도 많이 하고 욕도 잘하고 그렇게 성군이었고 그렇게 애민정신이 강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유역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견디고 13년을 갑니다. 그 13년을 간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중지공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 안에는 그래도 공적인 마음이 들어있어. 그 공적인 마음으로 너희들을 끌어안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공중지사가 있어.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사적인 마음을 너희들이 갖고 있잖아. 그걸 버려 라고 하는 게 바로 사중지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중지공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사중지공, 나의 이 사중지공을
바라봐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끌어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술자리를 같이 하고 연애를 같이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였지만 사실은 그 마음 안에 사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추승하고 싶은 생각, 그리고 나의 각신들을 만들고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13년이 되니까 야,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왕위에 올라왔을 때 어땠죠? 이제 탄탄해졌어. 왕권도 좀 생긴 것 같아.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내 아버지에 대한 작업을 한 13년 정도 왕위에 있었더니 너희들을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었고, 왕권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측근과 신하들이 생겼다고 생각했을 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1789년 정조 13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시작을 한 것이죠. 천장은 이장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왕들이 옮기는 것은 하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천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장을 한 곳이 바로 경기도 화성이었는데, 경기도 화성은요, 지금의 화성은, 자, 화산이, 경기도 화성에 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혈융원을 천장을 합니다. 그러면 능소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능소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왕이 묻혀 있어. 그곳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고요함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려면 어느 정도 영역이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에다 능소에다 말뚝을 박는 거예요. 여기는 들어오지 마. 그리고 여기 있는 나무는 베어서도 안 돼. 그리고 여기는 공터가 되었더라도 너희들이 어떤 작물 같은 걸 심으면 안 돼. 그게 바로 능역이에요. 능소예요. 능소를 그렇게 이렇게 말뚝을 박아갖고 쫙 만들어 놓고 나니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능소를 침범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어떤 걸 만드냐면 혈융원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기원해주는 사찰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좋아서 너무 하는 게 좋아요. 학생들 가르칠 때는요, 원찰을 만들었어요. 원찰이 뭐지? 용주사를 만들었어요. 용주사가 뭐지, 먹는 건가? 이러고 있으니까 하면서도 힘이 드는데, 여기 와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역사에 대해서 재미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이렇게 피드백이 딱딱 나오니까 너무 재미가 있어요. 용주사입니다. 용주사를 만들었어요. 얘네들은 어떤 걸 지키냐면 혈용원을 지키고 대신에 왕으로부터 무엇인가 혜택을 받게 되는 원찰인 겁니다. 그래서 기원을 해주는 거예요. 왕이 잘 잠들어 계시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능참봉이 있지만 능참봉이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찰에 있는 승려들이 다 같이 이곳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가 필요했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돼요. 자, 요 화산이 있던 이 영역은 이때 뭐였냐면 수원부였어요. 지금 수원하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은 화성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화성시입니다. 여기는 수원, 여기 이쪽은 수원시인데, 자, 수원시, 여기에 화산이 있는 화성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수원시였어요. 그러니까 수원 도호부요, 수원부였어요. 그런데 여기 화산에, 이렇게 화산에 능과 원찰을 만들어야 되니까 너네 이사가, 그러면서 이사를 시킵니다. 직선 거리로는 한 7km 정도 돼요. 직선으로는. 근데 이렇게 돌아서 가면 한 10몇 킬로 되는데 직선 거리로는 일단 7km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옮겨가라고 하면,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던 터인데 옮겨가라 그러면 옮기기가 쉽지 않았겠죠. 옮기기가 쉽지 않았는데 역사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감읍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네 집 버리고 이사가.
근데 그들이 감옥하였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이걸 어마어마하게 챙겨준 거예요. 내 집이 100원짜리 집인데 120원을 줘. 감옥해서 갑니다. 근데 거기에 땅도 많고 유지이고 그런 사람들은 1200원 줄게. 근데도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여기 내 조상들이 묻혀 있는데 내가 여길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700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70세대였나? 제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움직이게 어쨌든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을 합니다. 너네들 기와집 지어줄게. 그리고 상권을 줄게. 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게 하냐면 7.2km 떨어진 여기 팔달산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팔달산 아래 넓은 광야가 있으니까 그곳으로 옮겨가. 라고 하면서 수원도호부도 여기로 옮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원부가 된 거예요. 수원부가 되면서 여기에 이렇게 성 하나를 쌓죠. 그게 뭐죠? 화성입니다. 화성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서 여기를 화성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것이죠. 수원도호부가 되었지만 그 별칭이 화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수원이 거긴데 여기는 화성이라고 여기를 화성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를 여기 화성 성역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화성이라고 불렀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원부가 이거를 다 통합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이거를 나누고 싶었어요. 나누고 싶어서 거기를 남양 쪽으로 남양읍 정도로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너무 커져. 화성이 되게 경기도에서 아마 제일 큰 몇 개 중에 하나가 화성일 거예요. 그 화성을 화성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 행정구역이라고 그러죠. 행정구역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제강점기 끝무렵 정도 됐을 때 거기를 화성읍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그때 화성읍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기 화산이 있기 때문에 화성의 근본이 되는 곳이어서 여기를 화성으로 만들고 여기는 역시나 수원시가 되게 된 것이죠. 처음에 일제강점기 때는 여기도 수원군이었어요. 이제 그 행정관청을 바꾸면서 수원도호부 뭐 이렇게 부르던 것들이 이제 수원군, 수원읍, 뭐 수원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여기에다가 1789년에 아버지를 화산에다가 옮겼다라고 천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거기다 옮겨놓고 그냥 내버려 둘 순 없잖아요. 이런 말을 뭐라 그러죠? 내깔려 둔다 그러죠? 내깔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한두 번씩 계속해서 행행을 합니다. 자, 여기가 뭐죠? 원이었죠. 혈룡 원. 그러니까 원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행행, 원소로 가는 행행을 한다라 그래서 이걸 원행이라고 했습니다. 원행을 쭉 계속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아버지의 곁으로 와서 조금 더 아버지를 높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거의 1시간 동안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노론 때문이었어요. 노론 때문이었는데, 자, 노론이 기득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노론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한양이죠. 누가 뭐래도 한양이잖아요. 왕이 있고 중심이 되고 기득권 세력들은 다 서울 시내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양이었어요. 여기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이 수원으로 옮겨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혁 정치를 펼치자. 자, 그럼 서울을 버리란 말인가? 서울을 버린다는 건 뭐죠? 종묘와 사직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종묘 사직을 다 옮길 만한 여력이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야 되는데 정조의 애민사상을 바탕으로 두고 봤을 때 과연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행궁을 만들게 된 것이죠. 행궁을 만들면서 여기에 읍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만든 이유는 제일 큰 게 노론의 기득권인 도시를 옮겨가고 싶은 거였죠.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었냐면요. 왕권이 너무 약해. 아직도 아무리 탕평을 하고 나의 각신들을 만들고 장용영을 만들어서 나를 호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도 어떻게 됐죠? 너무 왕권이 아직도 약해. 그 왕권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종대왕도 내가 상황이 있을 때 굉장히 힘이 컸던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이 15살이 되면 이때 성년이 돼요. 왕들이 15살이 되면 성년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는 때에 내가 상황이 되어서 물러나서 내 어머니와 같이 어디로? 화성 행궁으로 가서 살고 내 아들을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변방의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생각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생각은 뭐였냐면요. 나는 이제 늙었어. 늙었는데 이제 늙어가겠죠. 점점 이제 늙어가. 근데 늙어가면서 내가 그때까지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 혹시 지금 치열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저도 맨날 놀고 먹고 싶어요. 맨날 학교 가서 애들한테 시달리고 맨날 뭐 무슨 프로젝트에 시달리고 이런 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농담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특강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이렇게 글이나 쓰고 이러면서 재밌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한가롭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한가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미로한정이라고 하는 정자도 하나 만들고 행궁에다가 그리고 노래당이라고 하는 당도 정각도 하나 만들고 그것들이 다 노자와 관련이 돼요. 노래당은 내가 늙는 날이 올 거야. 그러면 그때 여기에서 머물고 싶어. 미로한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늙지 않았으나 언젠가는 미는 아닐 미자고요. 노는 늙을 노자예요. 그래서 내가 늙어가면서 아직은 아니어도 늙어가겠지. 근데 거기에 있으면 늙는 것을 아니게 멈출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다 미로한정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자, 이 미로한정은 자 안일 미자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늙을 노자를 쓰고 있지만 요 한자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한자를 써요. 요거는 한가로울 한자예요. 진짜로 한가로울 한자예요. 근데 미로 한정은요. 자, 요런 한자를 써요. 저 한자도 한가로울 한자예요. 근데 얘는 억지로 한가한 거예요. 뭐냐면 문을 누군가가 침입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나무로 빗장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안에서 좀 한가로워질 수 있잖아요. 누군가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얘는 좀 강제적인 한가로움이에요. 얘는요. 문 안에서 뭘 하고 있죠? 달 구경하고 있어요. 얘는 진짜 여유예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싶다는 조한자입니다. 그래서 미로한정을 어떤 사람들은 이 글자로 쓰는데 이 글자가 맞습니다. 정조가 아무렇게나 이름을 저렇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장남헌이라고 하는 집이 있었는데 그 장남헌을 봉수당이라고 해서 받들 봉자에다 목숨 숫자를 써요. 목숨을 받들어서 길이 보존하도록 해요. 그건 자기가 오래 살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어머니도 같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늙음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장년이 된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조금 뭔가 되게 한가롭고 지혜롭고 재미있고 내 어머니를 모시고 어떤 당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행궁을 만들었던 기본적인 세 가지 그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행궁을 만드는 역사적인 배경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행궁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북한산성의 행궁을 우리가 양주행궁이라고 부르고, 남한산성의 행궁을 광주행궁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네들은요 100몇 칸밖에 안 돼요. 100몇 칸. 그러니까 북한산성도 100칸, 20칸을 넘기지 않고요. 여기 그 성남에 있는 남한산성의 광주행궁도 200칸을 넘기지 않아요. 200여 칸이에요. 200칸 정도가 되는데 화성행궁은 몇 칸일까요? 600칸이 가까워집니다. 576칸 정도 되죠. 그 옆에 있는 이렇게 부속 건물들과 이렇게 궁장까지를 다 합하면 거의 600칸이 거의 다 돼가는 그러한 칸수를 자랑을 합니다. 강화도에도 외교장각이 있고 그 외교장각 옆에 행궁이 있는데 그것도 뭐 100칸을 그 외교장각과 그 다음에 봉수당과 장수 뭐 그런 당들이나 이런 어진 같은 것들을 모셔두는 그러한 행각들까지 다 합하면 한 150칸이 될까? 뭐 그런, 그러니까 행궁만 따지면 한 30-40여 칸, 온양행궁도 한 37칸?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칸들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지어놓은 행궁은 600칸이 거의 다가가는 그러한 정도로 거대한 그러한 행궁을 짓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들을 쭉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화성을 어떻게 옮겨갔는지에 대한, 여기 화산이 있는데 여기서 직선거리로 한 7km 정도 되는데 수원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원찰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화봉삼축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죠. 화성이라는 이름은 화봉삼축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 알 수 있게 된 것 이후에 얘는 의궤라고 하는 게 존재해서 이 책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정조의 마음이 어땠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죠? 근데 정조의 마음이 어땠는지까지도 잘 알게 되는 이런 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자세히 이게 576칸 정도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처음에 이렇게 팔달산으로 옮겨가 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화성을 짓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여기에 동헌, 수원 부니까 여기가 동헌 같은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헌을 먼저 만듭니다. 그 동헌 자리에다가 행궁을 짓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있던 자리에다가 증축하고 또 개축을 하고 또 증축하고 옆에다가 끼워 넣고, 그래서 그렇게 거대한 행궁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의 행행의 동선을 일단 좀 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이렇게 써드린 이곳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그런 내용도 들어있지만, 근데 살펴보니까 지금 얘네들은 처음에 만들었던 화성행궁과는 뭔가 다르게 복원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복원을 실제로 문헌과 지금 현황, 실제의 현황과 이렇게 다른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지? 라고 하는 걸 제가 논문으로 쓴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것까지 우리가 아주 자세히 공부할 건 아닌데,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느냐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이 배경 안에 이것들의 그 변화의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시면 여기 행행의 동선이라고 했는데요. 창덕궁에서 이렇게 나가면요, 도남문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어디를 건너냐면
한강을 건넙니다. 요때 요 한강을 건너는 게 마포대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포나루를 지나서 그 마포나루를 배로 건너서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지나서 지금의 사당 아시죠? 사당 있는 데로 해서 남태령 고개를 지나서 과천 있는 데로 해서 인덕원 사거리로 해서 이렇게 수원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원래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때 언제 또 이만큼 썼지? 요즘 지우고 하겠습니다. 예, 자, 1789년에 천장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를 제가 조금 일목요연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좀 졸리시죠? 너무 못 쉬시니까. 지금 못 쉬셔도 괜찮은가요? 조금 쉬시는 게 나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일목요연하게 요 연대를 좀 정리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 연역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1789년이 혈룡원을 천장한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혈룡원을 이때 천장을 합니다. 그리고 1790년이 되었을 때 여기에도 수원을 옮겼잖아요. 수원을 옮겼는데 이 수원은요 아마도 네,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행해진, 그러니까 계획이 아니라 행해진 최초의 신도시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신도시에 대한 계획이 되게 많았어요. 유럽에 보시면 왜 그 방사상 형태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도시가 방사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로 성당 같은 교회 같은 것들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삐아짜라고 하는 것들 아시나요? 광장과 성당이 중심이 되면 여기 길을 이렇게 쫙 내고 거기에 집들이 있고 여기에 시장이 형성돼서 가로변에 상가들이 만들어지는 스케라형 집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도시들을 막 계획을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한 벌써 17세기부터 이런 계획이 들어가요. 근데 이때는 우리 18세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1790년대니까. 이때 실제로 만들어진 거는 화성이 화성행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도시 신도시를 만든 게 이때가 아마 최초일 겁니다. 이때 기와값도 대신 내주고, 그리고 시전을 형성하면 그런 시전을 형성하는 값도 대신 내주고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1790년에는 이미 이때 관아가 만들어졌고요. 1792년에는 완전히 사람들이 다 와서 신도시를 꽉 채운 거죠. 그래서 이때는 시장을 형성을 해서, 왜 혹시 수원상인 개성상인 이렇게 얘기할 때 둘이 아주 막상막하잖아요. 깍쟁이로 따지면 둘이 막상막하인 그 깍쟁이들이 바로 여기에서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돈을 막 벌어, 이제 그 정조가 여기에다가 데려다 놓고, 여기는 사통팔달한 곳이야. 사통팔달한 곳이니까 삼남 어디로든 갈 수 있고 북쪽으로는 의주까지도 행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너희가 시전을 만들어서 상권을 형성해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막 부자가 되죠. 이렇게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1793년에 안 되겠다, 화성을 한번 여기에 내가 내려가서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화성 건설을 본격적으로 삽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화성 건설을 하고 1794년에는 행궁이 거의 완성이 되죠. 행궁이 완성이 되고 1795년에 드디어 행궁. 자, 이 행궁은요 그냥 완성된 게 아니라 관아가 있었던 자리에 관아를 더 크게 키우고, 그리고 거기에다 부속 건물들도 만들어 놓고 규모를 확장시키고, 이렇게 한 게 바로 행궁의 모습입니다. 자, 1795년이 되었을 때 아직 화성 건설은 끝나지 않았어요. 자, 화성 건설이 끝나면 우리는 건물이 다 지어졌어. 그럼 뭐라고 부르죠? 완공했어.
준공필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관가가 저기 그 경기 가명이 아니죠? 경기 가명은 서울에 있습니다. 있잖아요. 네네. 여기 문 앞에. 문 앞에. 네네.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이렇게 좀 해드리면 좋겠는데 조금 빨리 요것 좀 지나갈게요. 자, 이렇게 행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됐죠? 화성건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준공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때 모든 역사는 뭐냐면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라 일하는 역군할 때 그 일하는 역사가 끝나. 그러면 그때 뭐라고 쓰냐면 필역이라고 합니다. 요게 필역이 된 것은 1796년에 완벽하게 은구까지 다 만들어서 필역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주 소소한 것들까지 다 만들어진 게 바로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행궁은 거의 완성이 끝났어요. 그런데 화성 성역은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뭐 조금씩 더 손보아야 할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95년에 거의 이것도 거의 95년 말쯤 되면 거의 끝나가는데 이 1795년이 어떻게 중요한 때였냐면 사도세자가 돌아가셨는데 살아 있었다면 환갑을 맞이는 때예요. 그런 걸 돌아가신 분들이 환갑을 구갑이라고 해요. 돌아가신 분의.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랑 동갑이야. 근데 우리 엄마는 몇 개월 늦어? 7월인가 그렇고 2월경이 아버지가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회갑이야. 근데 그걸 구갑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엄마도 회갑이야. 근데 나는 심지어 즉위한 지 20년이 되는 때야. 그러니까 보니까 정조 19년인데 왜 20년이라 그러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자, 영조가 12월 31일 날 딱 죽고 내가 1월 1일 날 즉위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그렇게 즉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즉위년이라고 하지 1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또는 내 할아버지가 즉위해서 그 위에 왕위에 있었던 해를 내가 내 1년으로 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즉위년, 그 다음에 왕 1년, 왕 2년, 왕 3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이 됐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19년이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20년이 되는 때예요. 가만히 생각합니다. 내 엄마는 사실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딸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노론의 거두였으니까. 더군다나 그 노론의 거두로서 아예 정조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인물들이 바로 홍인왕 같은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홍인왕 같은 그런 인물들이 그렇게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가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역적이기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 홍봉안은 겨우 살려두었지만 그들을 유배 보내거나 뭐 이렇게 역적으로 변모가 되는 그런 집안이 됐던 것이죠.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엄마는 그 창경궁 뒤에 보면 부용지가 있고 부용지 위에 주합루와 규장각이 이렇게 있는 그 앞 언덕에 자경전이라는 정각을 이거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경전이라고 하는 정각을 이렇게 지어 놓고요. 거기서 일직선상으로 동쪽으로 쭉 가면 지금 어디가 있냐면, 위성에서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잴 수가 있었지 싶을 정도로 거의 일직선상에 쭉 가면 거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서울대학병원이 있어요. 서울대학병원 안에 보면 문이 옛날 문 3개로 되어 있는 문을 우리가 산문이라고 부르잖아요. 산문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경모궁이에요. 경모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혈룡원으로 옮겨놓고 거기에다 위패, 아버지가 종묘에 못 들어갔잖아요. 아버지의 위패가 사도세자로 죽었으니까 왕이 아니니까 종묘에 못 갔으니까 사묘를 그냥 묘를 만들어 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제사 지내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거기 사당이죠, 그렇죠? 사당은 사묘라고 합니다. 사묘라고 하는데 그 묘를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궁을 하나 짓게 됩니다. 얘가 일직선상에 축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일직선상으로 쭉 나가서 경모궁을 바라봐야 하는 그 문을 월근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월근문은 달이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경모궁으로 가서 경모궁의 이쪽 문은 일천문이에요. 아빠의 문은. 그러니까 일천문은 해가 이렇게 땅을 내려다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문은 아버지를 우러러보고 아버지는 그 문을 일천문을 나와서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화해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그죠? 너무 컨셉이 너무 신비하지 않나요? 그 컨셉을 또 적용하고 싶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 엄마를 아버지와 화해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화해가 안 됐다면 아버지를 직접 대면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는 한 번도 수원까지 내려왔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엄마의 회갑을 연회를 치러 드린다는 그러한 명분을 삼아서 엄마를 모시고 이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혈융원 참배까지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때 청영군주라든가 왜 그 정조의 동생들 청서군주라든가 그런 군주라고 세자의 딸들은 옹주가 아니라 군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군주들을 데리고 어머니와 같이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 그 길을 이 금불고개 사당사거리 남태령고개 과천행 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빠른 길이에요. 창덕궁에서 수원으로 오는 제일 빠른 길인데 그렇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길이 험하니까 고개를 너무 많이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길을 하나를 틉니다. 길을 여기에다 트고 시흥행궁을 만들어 놓고 길을 닦은 거죠. 그리고 여기로 와서 안양행궁도 하나 만들고 만안교도 이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내를 건너야 되니까 다리를 행렬이 갈 수 있을 만한 그 돌다리를 큼지막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안양 사시는 분들은 그 만안교 대체로 다 아실 건데요.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건너서 이렇게 수원으로 오도록 합니다. 이때 1770 그러니까 한 1800명 정도 되는 수행원들이 따라왔고요. 말도 거의 한 800필 가까운 782필 뭐 이렇게 800필 가까운 그냥 퉁치죠. 한 800필 그리고 한 1800명 정도가 수행하고 그만한 행렬이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행행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 그 볼거리가 별로 지금은 OTT 보고 넷플릭스 들어가고 쿠팡 플레이 들어가서 OTT 보고 영화 보러 가고 그러겠지만 아니면 비행기 타고 조금 시간적 여유와 돈의 여유가 있을 때 비행기 타고 가서 그런 거 하겠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제일 큰 구경거리가 뭘까요? 그 현란한 행렬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광이에요. 그러니까 볼관자에다 빛광자예요. 누가 광이죠? 임금님이 광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얼굴도 가리지 않고 말을 타고 가마에 올라타지도 않고 거기에서 쭉 지나갑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렴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말도 들어주고 그럴 요량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가리지 않고 자기는 말을 타고 어머니는 가마에다 모시고 군주들도 가마에다 데리고 이렇게 쭉 길을 떠납니다. 그러려니 이런 길을 새로 닦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미 이때는 이렇게 행궁이 이미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화성성역 의궤 원행 이때가 요게 원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로 간다? 혈룡원의 원소로 떠나는 길이다라고 해서 행행이라고 했습니다. 자, 원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행행은
행복한 길 떠나는 행행이라는 말은 행복할 행자에다가 이렇게 갈 행자를 써서 행복한 행보를 하는 것을 행행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원행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언제였죠? 을묘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원행을 하는 때가 을묘년이어서 원행 을묘를 합니다. 그리고 원행을 을묘년에 합니다. 그리고 그 을묘년의 이야기를 정리소가 그 정리소는 없던 거예요, 사실. 근데 정리소를 보통은 이런 의궤를 만들 땐 도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건 도감에서 만든 의궤가 아니라요, 정리소에서 만든 의궤예요. 그래서 원행, 을묘 어디에서? 정리소에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정리의궤가 됩니다. 도감이 아니라. 자, 근데 이 정리의궤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원행을묘 정리의궤뿐만 아니라 화성성역의궤도 정리소에서 만듭니다. 이때 정리소에서 가장 크게 했던 게 뭐냐면 인쇄물을 판화로 찍어내는 거였어요. 정리자라고 하는 글자를 만드는데 그거는 뭘로 되어 있냐면 그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목판으로 그걸 다 만듭니다. 왜냐하면 글자만 새겨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림도 그 안에 다 현란하게 그림을 그려 넣어야 되니까 그 안에 만들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목판 인쇄로 다 찍어내게 된 것이죠. 보통 이런 것들은 찍어내면요, 그 사고라고 하는 데다 집어넣습니다. 예조에도 집어넣고 규장각에도 집어넣고 의정부에도 집어넣고 그리고 각 사고에도 집어넣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사람들에게 분상을 했어요. 어떻게? 선물로.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 그땐 책이 너무 귀하니까 이런 분상용 책을 받으면 막 진짜 가뭄하는 그런 때였죠. 그래서 분상용으로 뭐 몇백 권을 만들어서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 뿌렸던 것이죠. 그래서 화성성역의궤는 우리가 되게 쉽게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정리소에서 그렇게 목판 인쇄로 그리지 않고 하나씩 필사하고 하나씩 그린 의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은 뭐 정리의궤라고 부르지만 정리의궤 이렇게 부르는 정리의궤라고 부르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몇 권, 2권 정도가 나왔던가 어람용으로 하나 나오고 엄마에게 드리는 용도로 하나가 나옵니다. 그 정리의궤는요, 여기에 그림 보이시나요? 화성전도 이렇게 돼 있고 행궁전도 뭘로 돼 있어요? 글씨가 한자로 써 있나요? 여기는 한자로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글로 써 있죠. 누구 보라고? 엄마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자로 쓰지 않고 한글로 써져 있는 이러한 그 의궤를 만들어 낸 것이죠. 근데 얘네들이 다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프랑스 어떤 도서관에 박혀있던 것을 이걸 다시 반환 요청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의궤는 사실은 반환을 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돼요. 몇 년 동안 다시 한번 영원히 반납을 해줬지만 그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빌려온 거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로열티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그 돈을 물어줘야 되고 새로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아주 서글픈 그러한 의궤, 행복하기도 하지만 서글프기도 한 의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행궁의 그림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집니다. 자, 건축 배경은 쭉 얘기를 했지만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사실 그 영원한 제국이라든가 아니면 사도라든가 영린이라든가 아니면 또 성균관 스캔들 뭐 이런 영화들이 다 정조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성균관 스캔들이라고 하는 그겁니다. 소리가 왜 안 들리지? 잠깐만요. 소리가 왜 안 들리? 아까 들렸었는데 분명히. 이걸 뭘로 해놨길래 이렇게. 그렇지.
이게 이렇게 있는데 왜 소리가 안 나지? 아까 소리 났었는데 없어요. 아이 보지 말죠. 네, 이거는 아까 제가 노론들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왜 노론들, 이 성균관 스캔들에서 아주 여기를 고증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노론들이 진짜 기득권을 쥐고 있으려고 행궁을 옮기겠다라고, 행궁을 짓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격돌이 일어난 거예요. 정조하고.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화성전도, 그 정리의궤라고 하는 그 의궤 안에는 이렇게 화성전도와 행궁전도가 잘 들어있는데, 그거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궁궐 보면 궁궐에 산문삼조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렸었던 적 있죠. 그것처럼 여기도 산문을 둡니다. 그 산문, 이 문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요 문은 우리가 신풍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신풍초등학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신풍초등학교가 이 문의 이름을 따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고향이 내게 생겼어 라는 뜻이 바로 이 신풍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쭉 들어가면 좌익문이라고 하는 문이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산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 좌익문은 내 옆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도열해 있어서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중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서 이렇게 세 개의 문이 동선을 쭉 끌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대체로 새로 만들어진 그러한 것들이고, 요거는 원래 관아로 있었던 건데 요게 장남헌이라고 한 것을 이때 을묘년에 어머니를 모시고 올 때 제 장남헌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이렇게 바꿉니다. 내 어머니의 목숨을 받들어서 잘 보존하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집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고요. 여기는 유여택이라고 하는 관아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복례당이라고 불리는 관아의 살림하는 집, 그러니까 내아라고 불러요. 그 내아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와 여기 장남헌이 원래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어머님을 모실 집을 하나를 갑자기 오게 된 거였잖아요. 갑자기 오게 됐으니까 어머님이 있어야 될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집을 하나를 넣자니 규모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잠깐만 봐주시면 되고요.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다른 것들은 뭐 정리소나 군영이나 뭐 별주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그냥 내비두시고, 여기 봉수당, 그리고 여기 이 엄마의 쉬실 곳인 그 장락당, 그 다음에 여기 낙남헌, 그리고 여기에 노래당, 그 다음에 여기에 득중정, 그리고 아까 물어보셨던 미로한정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미로한정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 우화관이라고 하는 집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화관이 있고 미로한정이 있고 낙남헌이 있고, 이 낙남헌에 이렇게 노래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득중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요건 되게 그 정조가 아끼던 공간들이에요. 아껴서 자기가 어떻게 하든 여기를 내가 노년에 늙음하게 왔을 때 여기를 어떻게 사용하지? 라고 하는 그 계획과 컨셉이 다 들어있는 그런 집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봉수당이 여기에 정전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는 정각이고, 이 집은요, 장락당은 여기가 좁은 데다가 이거를 마당을 만들고 이걸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요, 집이 요게 봉수당이잖아요. 그럼 장락당을 뒤에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입을 시킵니다. 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이 이렇게 한 채, 두 채, 이렇게 원래 집을 짓는 거는 당이 있으면 마당이 있고 행각이 있고 그렇게 집을 짓는 게 원칙인데, 이걸 이렇게 관입을 시켜서 같이, 그러니까 지붕이 이렇게 섞여 들어간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집을, 그러니까 따로 독립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관입하는 방식으로 집을 지었는데, 요런 집은 요 시대에는, 요 시대를 그 전 시대에도
없었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조는 건축왕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화성행궁은 18세기 건축의 꽃이라고 하는, 르네상스를 열었던 그 18세기의 건축의 꽃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닐 만한 집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배치와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해와들이 서로 굽어보고 올려다보고 그러는 상징으로 만들었던 컨셉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압축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1795년에 완성이 됐다라고 보면 돼요. 1795년에 완성이 됐는데 약 한 150년? 150여 년 정도가 지나가, 100한 몇 년인가요? 1800년이라고 치고 1910년이면 왜 계산이 안 되지? 한 120년도 안 되는, 11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115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때 우리나라가, 우리 한반도가 어떤 가장 큰 변화가 생겼죠? 일제강점기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일제강점기가 되었을 때 건축에 대해서, 왕조에 대해서 행했던 일본의 가장 몹쓸 짓이 뭐였냐면 훼손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다 없애. 그러면서 경복궁 한 덩어리를 250원에 기생집에 팔아넘겨. 창경궁에 있는 집, 창경궁은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동물원 만들어, 식물원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쿠라 꽃을 심어. 그래서 사쿠라를 해서 나중에 대학생 남녀들이 나이트 체리 미팅을 할 수 있게, 밤벚꽃 놀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그런 데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금원이라고 불렸던 그 아름다운 곳을 얘네가 비밀스럽게 뭔가를 하면서 니네들한테 안 보여줬던 걸 우리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여기는 비원이야 라고 이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없애버리죠. 창덕궁도 일부는 왜냐하면 순종이 아직도 바지사장으로 살아있으니까 순종이 있는 집도 일본식으로 외관을 만들어. 그리고 그 조정마당이라고 부르는 그 마당 안에다가, 조정마당 안에는 아무것도 깔려있으면 안 돼요. 박석만 이렇게 깔려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죠? 풍계석이 쫙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다 드러내고 정원을 꽃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좋다고 막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런 것들을 했던 것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경희궁이라고 아시잖아요. 경희궁의 제일 정문이었던 그 문을 어디로 보내냐면 이등박문의 신사인 박문사에다 보냅니다. 와, 신사를 참배하러 가는 그곳에, 우리나라를 침략한 원흉을 참배하는 곳에다 창경궁의 정문을 만들어주죠.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거기에 뭐가 섰냐면 영빈관이 서요. 그러다가 뭐가 섰냐면 신라호텔이 만들어집니다. 신라호텔의 정문이 되었는데 신라호텔의 정문 안으로 큰 트럭들이 막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좁으니까 굉장히 큰 트럭이 물품을 싣고 들어가다가 기둥을 박아버렸네. 그래서 걔가 그때서야 그거를 질질질질 끌고 이건을 합니다. 어디로? 경희궁이 있던 자리가, 정문이 여기 있었어야 되면 이걸 질질 끌고 여기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대한문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한문은 덕수궁이요. 덕수궁. 예, 흥화문. 네네. 그래서 그 문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이제 이렇게 놓게 된 것처럼 행궁도 아주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기 시작을 합니다. 자, 1910년은 이제 뭐가 됐죠? 한일합병이 되었던 때예요. 그때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여기 행궁을 자해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해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병상으로 만들고 나머지 뭐 정각들 여기에 많이 있었잖아. 아까 유여택이라든가 복례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입원실로 만들어버려요. 입원실로 다 만들어버려서 여기에서 그 의원들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목적이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러다가 1925년에는 여기를 경기 도립병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립병원으로, 그러니까 그땐 도립병원이라고 했지만 그때는 그냥 도의원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도의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1950년이 되었을 때 도립병원으로 규모를 키우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1998년 정도가 됐을 때 행궁을 아예 없앨 것이냐 말 것이냐, 행궁은 그냥 역사의 뒤안길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다 밀어보고 막 무슨 그 뭐라 그럴까요? 무슨 벨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첨단 도시를 만들어버릴까? 막 그런 구상들이 막 튀어나오던 때였어요. 그때 안 되겠다. 얘네, 그러니까 그때 여기 병상이 너무 작으니까 그 도립병원이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 도립병원이 옮겨간 자리에다 뭔가 뭐 벨리 뭐 이런 거를 첨단 뭐 무슨 시설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사람들이 막 들고, 수원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행궁을 복원하자. 여기는 행궁이라고 하는 정조의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곳인데 여기를 없애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도립병원이 옮겨간 자리를 발굴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9년, 2000년 요때 발굴을 이제 끝내고 이제 복원 작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낭남헌이라고 아까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낭남헌 한번 어느 자리인가 한번 볼게요. 낭남헌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군영이 훈련하던 자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공터가, 네, 굉장히 큰 공터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큰 공터가 있던 자리인데 여기를 뭔가를 합니다. 자, 아까 제가 경희궁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경희궁을 뭐 100원 얼마씩 그렇게 하고 제일 먼저 그걸 만들었던 게 뭐였었냐면 서울고등학교였어요. 서울고등학교가 지금은 서초동으로 옮겨가 있지만 거길 고등학교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입을 봉해버린 거죠. 여기도 신풍초등학교라고 하는 초등학교를 만들어서 봉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낭남헌은 요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3D로 사람들이 입체적으로 이걸 구현해 놓은 모습인데 요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이때 이렇게 널판 같은 것들을, 자, 여기 한 칸, 두 칸, 그리고 퇴칸, 두 칸이 이렇게 들어 있죠. 그래서 여기 퇴칸, 그리고 여기 한 칸, 두 칸을 이렇게, 여기 뭐죠? 창호로 되어 있잖아요. 벽이 아니라 이걸 널을 이렇게 박은 거죠. 나무 널을 이거를 미늘벽이라고 부르는데 나무 널을 이렇게 박아서 벽체를 만들고 요 칸은 이렇게 정문이 들어가는 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군청 사무소로 써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무소, 군청 가운데에도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소가 있었는데 세무를 담당하는 사무소로 씁니다. 그러다가 이게 군청이 너무 작아지니까 다른 곳으로 시청을 만들어서 옮기고, 그리고 여기를 신풍초등학교 교무실로 만들어냅니다. 아까 그 앞이 되게 큰 공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그 공터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공터에 신풍초등학교라는 학교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낭남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쪽에 낭남헌이 이쪽에 이렇게 있고 신풍초등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요 신풍초등학교는 1933년에 신풍초등학교가 되지만 요때 40년 이럴 때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여기서 신사참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신사참배를 하는 요 뒤에 뭐가 있냐면 정조의 어진을 놓고 있는 사묘였던, 아까 그 사당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묘가 그 어진을 두는 영전이라고 불러요. 그런 것을, 그 영전이 있는 그 앞에서 신사참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고요. 여기 낭남헌이 여기 이렇게 있는 정조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한쪽으로 뚝 떨어져 있던 우화관을 좀 봐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우화관은요,
우화관은 여기예요. 여기는 객사입니다. 자, 동헌이 있으면 객사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전주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고 큰 도호부에는 객사들이 동헌 옆에 다 있는데 그 객사를 여기 수원부에서도 만들어 두었던 거예요. 요 우화관은 그래서 정부에서 관리들이 내려오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호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객사를 이렇게 만들어 두었던 그곳을 이렇게 여기 군공립소학교라고 하는 것에서 신풍초등학교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이 바로 요때입니다. 이거는 이미 1896년에 그때 막 일제 강점기가 시작 아직 되지 않았을 때인데도 일본이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캐나다도 러시아도 또 영국도 미국까지도 합세해서 열강들이 그 왕실을 좌지우지하고 싶었을 때인데 일본이 가장 크게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화관을 수원군 공립소학교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거는 뭐 나중 96년에 만들어졌지만 이건 뭐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아마 대정 7년이면 이게 한 1920년 가까이 됐을 때 그때의 이야기일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일장기를 걸어놓고 이렇게 수원 공립소학교가 되었다가 얘네들을 아예 없애버리고 여기가 우화관이 있었던 자리겠죠. 요쯤에 우화관이 있었던 자리고 여기 낙람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자, 낙람원이 어디냐면요. 이거는 지금 현재의 행궁이죠. 행궁의 낙람원이 여기예요. 그리고 만들어진다면 우화관이 여기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요 자리가 이렇게 요 자리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수원의료원이 여기 봉수당을 비롯한 이 자리고요. 자,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요거 낙람헌이라고 보이시나요? 요게 그대로 살아남아서 이때 신풍초등학교 교무실이 되어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풍초등학교가 들어가 있고 요게 화령전입니다. 화령전이고 아까 그 신사참배를 하고 있었죠. 여기 화령전이 있죠. 그리고 여기 낙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령전 지금까지 살아남았고요. 낙람원도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요 봉수당, 장락당, 그리고 복례당, 유여택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죠. 의료원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요 앞에 여기 홍살문이 있죠. 홍살문이 있던 여기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 옆에 경찰서가 있었고요. 여기 여성회관이 있었고 이 길이 쫙 있고 여기 우체국이 요게 우체국인데 요 우체국이 이렇게 마련돼 있던 것들이 지금 거의 다 나가고 이제 복원을 합니다. 그리고 복원을 하면 완성되는 게 요 우화관이 먼저 완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별주가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요 별주가 이제 또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여기에는 이렇게 해자가 물길이 있어서 해자가 있었는데 요건 길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해자까지 복원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고 이렇게 다 사라졌던 것이죠. 근데 1996년에 행곡 복원을 시작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러면 신풍초등학교를 없애야 되잖아요. 신풍초등학교가 116년 된 학교인데 이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그러면서 막 수원 시민은 안 들고 일어났는데 신풍초등학교 졸업생, 신풍초등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엄마들이 다 들고 일어났죠. 이전하면 되지 뭐. 이전을 하면 이전하는 동안 이 학생들이 어딜 가냐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신풍초등학교 학생들을 뭐 거기 남창초등학교라고 있는데 남창초등학교니 뭐 이런 곳으로 다 분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때 1학년을 받았으면 마지막으로 1학년을 받았으면 야 큰일이다. 이 6년 동안 얘네들을 어떡하냐라고 했던 게 2012년경의 일입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그들이 6년 동안 그러고 졸업을 하고 나서 6년 동안 받지 않다가 지금 이전을 하고 그리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때 116년 된 학교를 그러면서 그분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정조의 유지를 받던 학교인데 정조의 얼이 깃든 학교인데 그 학교를 버리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로 그 신풍초등학교가 이전하는 걸 반대하고 나섰으나 결국은 그 시민들의 수렴을 해보니 그 시민들이 그래도 우리 역사는 제대로 복원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지금 신풍학교는 더 좋은 광교가 있는 더 좋은 환경으로 학교가 옮겨가게 된 것이죠. 네, 그래도 신풍초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안타깝죠. 아깝고 내가 뭐 이전을 해서 거기에 옮겨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내 학교가 사라진 건데 그 더군다나 최초의 수원에서 최초의 학교였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게 막 마음이 아프겠죠. 어쨌든 그래서 자 여기 우화관이 있던 자리에서 시작했던 군 공립학교가 이제 신풍초등학교로 바뀌었다가 이제 요거는 낙남원으로 다시 돌아가고 우화관으로 다시 돌아가고 여기는 군영들이 그 도열, 사열 이런 행렬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행궁 정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신풍루라고 하는 곳이 원래 진남루라는 이름에서 엄마가 오실 때 그때 마음을 굳힌 거죠. 내가 여기서 내 새로운 고향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진남루였던 그 이름을 신풍루, 그러니까 새로운 고향을 만들 거야 라는 이름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이 장남헌이라고 불렀던 봉수당은 불렀던 그 건물은 봉수당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그리고 엄마가 머물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할 겁니다. 아셔야 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가 데뷔마마가 못 됐잖아요. 끝까지 데뷔마마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정조가 죽을 때까지도 데뷔의 반열에도 오르지 못했고 왕비의 반열에도 오르지 못했는데 나중에 가서 황경왕후라고 왕비의 반열에 올라가죠. 그게 언제였냐면 고종 때였죠. 고종 때였기 때문에 정조 때는 내 엄마가 데뷔마마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뷔마마를 부르는 이름이 뭘까요? 동조였어요. 자, 이 동조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왔냐면요, 장락궁이라는 데서 왔습니다. 장락궁은 한나라의 고조가 누구죠? 유방이잖아요. 한고조. 네, 한고조의 부인이었던 그 여인이 살던 곳이 바로 장락궁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장락궁에서 자기 아들이었던 해제를 쥐락펴락 하면서 정치를 농단했어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위상을 놓았다라고 해서 이 데뷔마마를 부를 때 이 이름을, 이게 장락궁이 동쪽에 있는 궁궐이라고 해서 동쪽에 있는 궁궐인데, 더군다나 이 조는 정치할 조자, 그러니까 아침 조자를 쓰는데 정치한다는 뜻이에요. 조정마당 뭐 이런 것도 다 정치한다는 뜻인데, 동쪽에서 정치를 한 곳이 장락궁이라고 해서 데뷔마마를 부를 때 위상을 높일 때는 장락궁, 장락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데뷔마마가 아니잖아요. 엄마한테 장락전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엄마도 데뷔마마처럼 장락당이라고 하는 것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걸 아주 우겨 넣은 거죠. 아주 우겨 넣어서 엄마를, 아버지도 이미 혈룡원에 옮겨서 거의 왕의 버금가는 그러한 능소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엄마가 있을 곳도 이렇게 데뷔마마의 버금가는 정각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미 창경궁에 수정전을 만들어 드렸지만, 자경전을 만들어 드렸지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장락당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대체로 어떤 뭐 읍지를 보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도서류들, 문헌들을 관계되는 문헌들 어떤 걸 뒤져봐도 이건 다 해경궁 홍씨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복례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궁의 내당인데 행궁의 내당이라기보다는 평소에는 왕이 안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동헌이거든요. 그래서 동헌의 내당을 우리는 내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내아고요. 그 다음에 동헌은 관아, 관오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해서 내아가 되는 곳이 바로 복례당과 그 다음에 유여택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낙람원 아까 보셨고 노래당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득중정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낙람원도 없었어요. 근데 낙람원에 뭐가 있었냐면 아까 거기에 제가 뭐 했다 그랬죠? 군영의 사람들이 도열하고 훈련하고 이런 곳이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활을 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득중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정중앙에다가 활을 쏴서 다 그거를 득했다, 맞췄다라고 해서 정조가 여기에만 오면 활을 쏘는데 그렇게 백발백중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이 득중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득중정을 옆으로 살짝 옮기고 낙람원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옆에 노래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활 쏘고 그러면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거기 가서 이렇게 쉬면서 내 노년은 어떨까 이런 거를 구상하기도 했던 그래서 노래당이 됐던 그 집이 만들어집니다. 이 경영관은 사실 이 장락당을 만들면서 어머님이 들어가시는 그 문을 저 장락궁의 규모에 대비마마의 규모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경룡이라고 하는 용의 이름을 가진 산문을 하나 만들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누각 형식의 경룡관을 만듭니다. 사실 이런 걸 그 앞에다 만들어 놓으면 되게 깝깝하잖아요. 좁아서 겨우 이렇게 들어가서 반입을 했잖아요. 그렇게 좁은 곳을 그렇게 만들어 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행궁의 주요 건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이 김홍도가 이렇게 병풍으로 그림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원행일묘라고 정리의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도설이 아니라 따로 병풍을 만든 거예요. 김홍도가 그림을 그려서 8일 동안 왔거든요.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8일 동안 창덕궁을 나와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흥행궁을 지나서 또 그 어디죠? 안양행궁을 지나서 수원행궁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쭉 8일 동안의 이야기를 병풍으로 쫙 그린 건데 그 중에서 여기가 바로 봉수당입니다. 자, 봉수당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바로 뭐 하는 장면? 엄마의 회가변을 치르는 연회 장면입니다. 요거를 진찬도라고 부르는데 이 진연의궤를 하는 진찬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왜 이렇게 막을 만들어 놨을까요? 여기서 공연하고 있는데 남녀가 서로 눈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거북무늬에 발을 들여놓고 여기에 누가 계실까요? 대비마마가 아니고 해경궁 씨가 계시겠죠. 그리고 여기가 정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기 엄마가 위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정중앙에 계시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등가악이라고 하고 이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것을 헌가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다 장님이에요. 등가하는 사람, 여기 등가라고 해서 요 기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요걸 보계라고 하는데 요 보계에 올라가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다 장님이에요. 왜일까요? 여자들과 눈이 마주치지 못하게. 그리고 헌가는 이렇게 무거운 것들은 이 위로 못 올라가는데 그들은 이 아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장님이 아닌 사람들이 꽤 많았죠. 네, 그러고 남자들은 남자 그 관원들이나 남자 친척들은 여기 중앙문 바깥에 이렇게 놓이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요거는요 여기 와서 8일 동안 뭐를 했냐면 과거 시험도 치렀는데 과거 시험을 여기서 치른 거죠. 여기서 치렀는데 요걸 낙람원에서 요걸 방방연이라고 해요. 뭐냐면 과거를 치르고 급제한 아이들을 특별시예요. 정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수시, 정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수시인 거죠. 특별시인데 얘네들은 다 누구들만 할 수 있냐면 수원부,
과천부, 안양부 얘네들만 와서 과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특별하게 내가 여기에 갔으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내려줄게 라고 해서 그들을 과거를 보고 과거 급제한 애들을 여기에다가 꽃을 화관을 꽂아주고 어사화라고 하는 화관을 꽂아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너희에게 이런 증서를 내려주고 이런 선물을 줄 거야 하면서 선물을 내려주고 꽃을 꽂아주는 이런 걸 방방연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낙남원에서 이렇게 한 거죠. 낙남원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낙남원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요 야조도라고 해요. 여기가 득중정이거든요. 여기가 노래당이고 그래서 이 득중정에서 활을 쏜 다음에 그 밤에 여기서 불꽃놀이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불꽃놀이는 사람들이 다 와서 봐도 되게 다 열어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축제처럼 즐기게 만들었던 것도 정조의 애민사상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입니다. 자, 요게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던 이곳에서 이제 군사훈련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병풍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게 5.4km 되는 화성 성역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글입니다. 자, 요게 8일 동안에 능행도병, 행행도병이라고 하는 그 도병입니다. 그래서 마포대로예요. 마포대로에서 배다리를 건너서 그 다음에 점심을 마포나루를 건너자마자 용흥봉 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시흥행궁에 이게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것으로 봐서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 시흥행궁에서 머물렀다가 화성행궁으로 갔겠지만 이 보면 이게 화성에서 이렇게 시흥으로 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렇게 유두리 있게 요거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 때도 이렇게 왔으니까 갈 때도 이렇게 갔다. 요것도 올 때도 이렇게 왔고 갈 때도 갔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야조도라든가 여기에서 훈련하는 장면이라든가 그리고 이건 뭐냐면 양로연도 낙남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였냐면 왕이 내려주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지팡이에다가 비단끈을 이렇게 리본으로 매서 휘날리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팡이를 하나씩 주고 거기서 밥을 먹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엄마 회감년 했잖아요. 엄마 회감년한 요거는 아까 방방여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첫날 가서 자고 그 다음날 문묘에 가요. 그러니까 화성행궁이 여기에 있으면 거기서 수원역 쪽으로 조금 더 가면 뭐가 있냐면 향교가 있어요. 향교에서 모시는 게 누구냐면 공자였죠. 그걸 문묘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묘를 참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일간의 일정을 쫙 그려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도병을 만납니다. 네, 그리고 봉수당과 장락당은 요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데다 이걸 끼워 넣으면서 자기가 여기에서 어머님을 직접 보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러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계를 걸어놓고 잔치를 했겠죠. 그럼 어머니는 여기서 쉬다가 복도를 통해서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에서 잔치를 즐기고 다시 돌아가는 뭐 그런 방식으로 집을 만든 거니까 얼마나 컨셉이 대단해요. 그리고 낙남원은 이렇게 돼 있고, 자, 득중정이 여기 있고, 요게 노래당이라는 집입니다. 이게 우화관이라는 집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별주가 있어서 별주까지 만들어지면, 별주는 뭐냐면요, 이런 잔치가 있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남자들 숙수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숙수라고 불리는 그 남자 요리사들이 들어가는 숙설소의 역할을 하는 게 요 별주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요 복례당과 요 장락당 옆에 있는 요 행각에서 그 음식을 이렇게 했지만, 그런 큰 잔치가 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별주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자, 요런 방식으로 이렇게 섞여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나서 이렇게 장락당도랑 봉수당도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자, 장락당과 봉수당은요 굉장히 잘못 복원이 되어 있어요. 문홍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염 난간이라고 불리는 난간이 없었어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울긋불긋한 단청이 만들어졌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이 백골집이었어요. 백골집으로 아주 소박하게 왕이 그렇게 소박한 집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지금 변화가 돼서 이렇게 막 하염 난간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되는 이렇게 8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은 원래는 7칸짜리 집이었던 것 같아요. 다 7칸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여기가 가운데가 돼요. 그래서 요 현판이 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현판이 가운데 기둥에 걸쳐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가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칸, 두 칸 여기 있고 한 칸, 두 칸이 있으면 이게 요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가운데 들어가면 여기 지금 어떻게 되죠? 기둥 위에 현판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좀 복원이 잘못된 것이다. 근데 그 복원을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자해의원이 만들어졌을 때 병실을 중축한 모양체라는 공사 설계도가 나타났는데 거기 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8칸으로 되어 있고요. 경영관으로 들어가는 복도각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장락전으로 들어가는 게 장락당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복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보고 이거를 아마도 복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이었지 않았을까.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백골집으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하염 난간도 없었어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하염 난간이 이렇게 생기고 여기 단청이 막 화려하게 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거는 아무래도 잘못된 복원이지만 아마도 이것들을 관광상품으로 이용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논문을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성행궁이 이것으로서 끝났습니다. 혹시 재미있으셨나요? 네. 재미있으셨고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그럼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우신데 조심해서 잘 들어가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